알래스카 LNG 투자 의영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B-1B 전략 폭격기의 일본 배치가 영내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B-1B의 배치는 지역 나라들에 대한 위력 시위 수준의 일시적인 배치가 아닌 아시아 태평양 중심에 대한 미 전략 자산의 항구 고착이라는 데 군사적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통신은 또 올해 한반도 부근 상공에서 B-1B 연합훈련이 3차례 있었다고 거론하면서 미국이 지역 나라들을 겨냥한 대결 도수를 사상 최고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서 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합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정책 포럼 사이제와 김대중 노무현 재단 한반도 평화 포럼 등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을 엽니다. 퇴임 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머물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이 서울을 찾는 건 2023년 이후 2년 만이고 국회를 찾는 건 퇴임 후 처음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에서 순간 풍속 초속 15m를 넘는 강풍이 불겠고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도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10도 밑으로 내려갔지만 낮에는 2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1도입니다. 9시 뉴스 마칩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거미는 거미줄을 치는 것이 본능입니다. 바다 거북은 알에서 나오자마자 바다를 향하죠. 꿀벌은 춤을 추면서 꽃의 위치를 말합니다.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죠. 아기는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옹알이를 시작합니다. 말을 하고자 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시키지 않아도 말을 하고 주변의 대화를 들으면서 스스로 말을 배워나갑니다. 하지만 읽으려고 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 아닙니다. 시키지 않아도 책을 찾아서 읽기 시작한 사람은 얼마 없죠. 호모사피엔스가 언어를 사용한 건 10만 년도 넘었지만 글을 쓰고 읽기 시작한 건 몇천 년 안 됐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건 좋아하고 쉽게 해도 글을 읽는 건 어려워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본능은 생존을 만들지만 본능이 아닌 읽기와 쓰기는 성장을 이끈다는 겁니다. 호모사피엔스가 급속도로 발전한 건 글을 통해서 기록을 남기고 그걸 읽기 시작한 이후였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4월 25일 금요일 벌써 한 주의 마무리를 알리는 금요일이 됐습니다. 자, 이번 주도 또 여러분의 상식도 많이 키워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원탁의 기자들 함께하는 금요일인데요. 최근에 SK텔레콤에서 해킹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부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가 유출이 됐는데요. 왜 스마트폰에 꽂아서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칩을 말하죠. 예적금, 주식, 가상자산 등등 이 금융거래 휴대전화로 거의 다들 많이들 하시는데 혹시나 도난당할까 우려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이 되풀이되고 있는 통신사들의 정보 유출 문제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고요. 또 한국과 미국의 첫 통상 협의가 열렸죠. 1시간 8분 만에 마무리됐다고 하는데요. 과연 상호 관세 또 품목별 관세 어떻게 될까요? 7월 패키지 딜까지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같이 또 원탁의 기자들과 토론도 나눠보시죠.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직업인데요. 국민 자격증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매년 20만 명 이상이 응시하던 이 자격증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급속히 또 외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응시자 수가 15만 명대로 떨어졌고요. 올해 3월
신규 개업한 이것은 1000명선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적게 개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000명선이 월간 단위로 무너진 게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또 고금리 또 대출 규제까지 지속되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또 개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줄고 있는 거죠. 어떤 직업일까요? 5글자입니다.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 등에서 소비자와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된 사람들 혹은 그 자격증 5글자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열려 있고요. 저희 게시판으로 강판성 님이 이거 문자 어떻게 보내는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왜 문자 메시지 보낼 때 상대방 전화번호 쓰지 않습니까? 그 전화번호 쓰는 칸에다가 샵 9730 마치 상대방의 전화번호처럼 그렇게 입력하시고 문자로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비용이 들지 않은 KBS 콩 어플리케이션도 좋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의 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함께 하시죠. 2대12 권소현 기자, 비주워치 박수익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통신사 SK텔레콤 쓰시는 분? 네. 백상경 기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LG 플러스입니다. 저도 LG. 그래요. 4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사실 SK텔레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통신사고 점유율도 모바일 쪽에서는 가장 높은데요. 이번에 해킹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긴 겁니까? 네, 이게 지금 정확한 해킹 메커니즘, 피해 규모 이런 것들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한데요. 일단은 악성 코드가 활용된 어떤 해킹 사고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별로 좀 보면요, 18일 오후 6시 9분쯤에 SKT의 이 사내 데이터 이상 움직임이 좀 포착이 좀 됐고요. 네.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쯤 이 악성 코드를 발견을 하고 해킹 공격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일 오전, 그러니까 새벽 1시 40분부터 관련 분석을 시작을 했고요. 밤 11시 40분에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기부에 이제 신고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해킹 사고가 알려지게 됐죠. 이제 중요한 건 이 유심 정보라는 게 유출이 돼서 그것 갖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건 약간 아직 알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우려되는 지점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게 권소연 기자.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겪어봤는데 네. 유심 정보 탈취라는 거는 약간 좀 낯설기는 해요. 예, 좀 생소해요. 사실 유심 우리 이제 통신사 번호 이동하고 이럴 때 새로 가입한 통신사에 유심을 받아서 이제 끼우고 셀프 개통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단순한 작은 칩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사실은 굉장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이 휴대폰을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이제 가입자의 이 정보를 식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건데 식별 번호, 사용자 전화번호, 그리고 통신사의 가입 정보라든가 인증키, 네트워크 정보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여기에 이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름, 주소, 이메일, 이런 결제 정보 이런 민감한 개인 정보는 없기는 한데 이게 문제가 유심 정보를 이제 악용하게 되면 유심을 불법 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걸로 대포폰을 개통하고 그 대포폰으로 이제 가입자한테 가야 될 문자라든가 통화를 이제 가로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자 인증이 가능하니까 요새 가입하거나 이럴 때 문자 인증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문자 인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개인정보까지 더해지면 은행이나 증권앱 이런 거 접속해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SNS 계정 탈취 이런 것도 가능해지고 이거를 만약에 해커가 이거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해킹을 했다라고 치면 이 정보를 통으로 다크웹 이런 데에다가 팔 수도 있고 이 다크웹에서는 주로 이제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되니까 추적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피해 사례가 신고된 게 없다고는 하지만 이게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차 피해, 3차 피해까지 어떻게 갈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 측에서는 이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 아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뭔가 좀 안심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개인정보라는 거는 막 전 세계에 이제 널려 있지 않습니까? 조합을 하면은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박수익 기자는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SKT가 조금 안일한 대처를 한다 이런 지적들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뭐 공식적으로 이제 아까 백상희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18일 날 이제 좀 이상하다라는 감지를 했고 그때는 뭐 사실 알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원인 파악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런데 SKT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게 19일 오후 이제 11시 40분에 해커의 악성 코드 공격으로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이제 확인을 했고 그런데 그 뒤에도 이제 고객들에게 가입자들에게 공지를 한 거는 사흘 뒤에 공지를 했습니다. 22일 날. 그래서 이제 좀 늑장 대응이다 이런 지적들을 받고 있고 좀 그래서 이제 많은 이용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휴대폰 보다 보면 통신사나 뭐 은행이나 네. 광고 문자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되게 즉각 보내면서 이런 것들을 왜 빨리 안 보내냐. 고객들에게. 물론 이제 SKT 얘기는 가입자가 2천만 명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보낼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언제 받으셨어요? 저는 제가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SKT에서 문자 왔던 걸 쫙 봤는데 네. 요금 내라는 이제 이거는 제깍 왔어요. 근데 백상규 고객님 요금 빌리지 마세요. 요금 얼마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나왔는데 저는 실제로 이 SKT에서 이 해킹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유심 정보가 이제 유출이 됐다라는 것들을 따로 고지받은 것은 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나 생각을 해봤더니 이 사건이 좀 알려진 날 그 SK 다니는 친구가 네. 저한테 그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지인들한테 막 돌린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상황이 요런 상황이니까 다들 지금 이거 빨리 가입을 하셔라 그래가지고 유심 그 정보를 이제 도용을 못하게끔 뭐 보호하는 그 이제 유심 보호 서비스. 보호 서비스 요금제를 지금 무료로 이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부터 가입을 해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SK텔레콤 다니는 친구가 알려줬습니다. 네, SK 회사 차원이 아니라 알려준 것들은 아니고요. 네. 아니랬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래서 회사 측이 또 이제 해명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단 신뢰가 또 떨어지는 측면도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 SK텔레콤 비롯해서 통신사 그 통신망을 이용한 알뜰폰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떨까요? 이번 사례에서는? 그건 괜찮을까요? SK텔레콤하고 KT, LG U+가 좀 다른 것 같아요. SKT 경우에는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은 약간 서버를 좀 달리하고 프로그램 사용하는 것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SKT의 설명은 이제 이 유심칩 탈취, 그러니까 정보 탈취에 대한 역량이 알뜰폰까지는 없을 거다라는 설명인데 뭐 KT하고 LG U+는 동일한 서버를 사용한다고 해요. 근데 그래도 좀 찜찜할 수는 있으니까 뭐 알뜰폰 지금 이제 SKT 망을 사용하는 곳이 14개사인데 이 알뜰폰 14개사 고객에게도 어제부터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뭐 고객센터라든가 뭐 홈페이지나 뭐 앱을 통해서 이제 신청이 가능하긴 한데 이것도 이제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라서 본인이 가입한 알뜰폰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이제 유심 보호 서비스 말고도 유심 비밀번호 선정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비밀번호가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대부분 이제 초기 비밀번호가 0000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초기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이제 비밀번호를 바꾸면 되는데 이게 초기 비밀번호를 3번 입력을 이제 3번 틀리면 이게 또 잠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안 살펴보고 뭐 비밀번호 내가 알고 주로 쓰는 비밀번호인가 해서 이제 몇 번 넣었다가 잠긴 경우가 있어서 뭐 그 다음날 고객센터 가고 뭐 이런 친구도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잠기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개인 잠금 해제 코드를 또 입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음에 통신사 계약했을 때의 계약서나 아니면 각 통신사의 마이페이지에서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풀면 될 텐데 뭐 이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아무래도 유심을 교체하는 거겠죠. 유심 자체를 이제 바꾸면서 유심에 담긴 정보를 이제 바꾸는 건데 문제가 이게 유심이 사실 한 개당 7,700원이라서 네. 이거를 지금 2,300만 명을 바꿔주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만 어제 단순 계산해 보니까 한 1,7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LG U+도 이제 해킹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30만 명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이때 한 10개월에 걸쳐서 유심을 무상 교체해 준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SKT 고객들은 결국은 유심을 무상 교체해라라고 요구를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도 사실은 유심 카드에 그 비밀번호가 있다라는 거 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핸드폰으로 유심 카드 잠금 설정
지금 했습니다. 생각난 김에. 근데 여기에도 비밀번호가 필요하네요. 네. 그 실제로 0000으로 돼 있네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또 0000이라는 게 뭐 다 전국 다 모든 사람 똑같을 테니까요. 이런 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다 신경을 써야 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SK텔레콤에게서 문자 받은 게 없다. 0606 쓰시는 분도 저도 다른 사람한테 연락받고 유심보호 서비스 신청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게 제2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특히 요즘에는 핸드폰 하나로 은행 업무, 주식 투자, 가상자산 거래 다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거 뭐 탈취당했다는 사람이 막 언론 인터뷰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뭐가 진실인지 좀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아마 다른 정보들도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듯이 이제 다른 우리가 지금 퍼져 있는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하고 맞춰지는 경우 조합해서. 네, 그리고 유심 안에 있는 정보들이 보통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취급하는 어떤 생활하고 연관돼 있거나 아니면 금융 생활이나 뭐 개인 생활이나 여러 가지요. 이게 다 연결돼 있는 뭐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도 사실 조금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또 이것도 사실은 좀 제가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까 유심 보호 서비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좀 저도 이제 가입하려고 그날 이걸 눌러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누르자마자 뜨는 게 데이터 로밍 상태면 안 된다. 저는 이제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가입을 해놨었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 로밍하고는 또 이렇게 충돌을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또 이제 해외를 좀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네.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정작 유심 보호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네요. 이거 못 받는 뭐 이런 상황이 좀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대안이 빨리 필요한데 네, 뭐 SKT에서 지금 해외 로밍을 하려면은 유심의 좀 개방성을 열어놔야 하는데 네. 유심 보호를 하자니 해외에서 그럼 사용이 안 되는 거고 0908님은 유심을 교체하더라도 SK가 갖고 있는 유심 데이터까지 다 털린 거라서 유심을 교체해도 소용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또 알려주셨고요. 또 이거 SK텔레콤 측에서도 조금 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박수익 기자. 네, 그러니까 지금 SK텔레콤이 문자를 안 보내는 것도 이제 어떤 특정한 그런 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뭐 이런 설명도 하는데 그래서 SKT 그 뭐 홈페이지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안내문이 되어 있죠. 그 안내문을 봐도 이제 유일하게 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네. 가입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무료이기는 한데 자동 가입이 아니라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SKT 가입자가 2천만 명 그런데 지금 그러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가 얼마냐 하면은 이번 사태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지금 160만 명, 한 100만 명이 최근에 늘었어요. 그전에는 60만 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사실 가입 안 하는 서비스. 잘 모르시죠, 진짜. 예, 잘 모르기도 하고 아까 백상기 기자처럼 해외 로밍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생각되는 게 이런 본인들도 아는 이게 60만 명밖에 이번 사태 이전에 가입하지 않았던 서비스를 유일하게 이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다는 게 사실 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또 이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뭐 통신사 또 아니면 이제 어디 은행이나 증권사 아니면 뭐 코인 지갑 털렸다 뭐 이런 기사들 종종 보시는데 또 중요한 거는 그 금융사의 어떤 보안 시스템은 강력하게 보안이 되더라도 즉 금고는 안전하더라도 금고 열쇠를 탈취당하면 그냥 금고 쉽게 여는 것처럼 우리 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이게 사진첩에 각종 신분증이나 이런 네. 거 보관하신 분들 정말 많으신데 네, 저도 그게 해킹이 당하고 나면 개인정보를 또 이용을 해서 여기저기 통신사나 금융사에서 빼온 정보랑 조합을 해서 아, 이 사람이 홍길동이구나. 홍길동 핸드폰 열고 들어가야겠다. 이게 또 된다는 거죠. 사실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피해나 이런 것들이 유심 칩으로 이제 대포폰을 통해서 이제 뭐 복제를 한다 뭐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래 버리면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심스와핑이라고 우리가 막 계속 얘기를 했던 사기 범죄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유심을 복제를 하면서 원래 사용자들이 쓰고 있던 유심은
이제 무용지물이 돼서 그 통은 개통이 안 된 것처럼 돼 있고 네. 이 범죄자가 이 정보를 가지고 개통을 한 핸드폰이 진짜 폰인 것처럼 여겨져 버리면은 보통 보면 이제 우리 금융이나 뭐 이런 걸 로그인을 할 때 네. 휴대폰에 본인인지 아닌지 인증을 하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이 네, 오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범죄자의 손에 있는 핸드폰으로 인증이 가게 되고 그걸 이제 다른 정보와 조합해서 뚫어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실질적인 금전적인 피해나 금융 피해 이런 것들이 거기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정보들이 지금 뚫렸다는 건 굉장히 어떤 피해자들한테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나에게 와야 할 전화, 나에게 와야 할 문자 메시지를 네. 이제 탈출을 해서 중간에서 그거 보고 인증번호 찍어서 다른 금융거래를 또 해버리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뭐 사진첩에 이런 개인정보 넣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모르는 URL,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모르는 사람이 보내준 그 인터넷 주소를 터치해서 들어가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거고요. 그 통신사들이 근데 뭐 SK텔레콤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사들도 과거에 정보 유출 사례들이 한 번씩은 다 있었더라고요. 있었죠. KT가 2014년에 1,200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있었고요. LG 플러스가 2023년 1월에 한 30만 건 정도 정보 유출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갈수록 해커들도 나날이 발전하는 뭐 인공지능 시대니까 해킹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정교해지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비한 이제 보안 기술이라든가 뭐 인력에 대한 투자는 확 늘리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이번에 SK텔레콤 사태에서도 보면 조금 걱정이었던 게 그 털린 서버가 HSS 그러니까 홈 가입자 서비스라는 중앙 서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LG U 플러스 때에는 조금 하위 서버였어서 고객 인증을 관련된 고객 인증 시스템이 공격을 받은 그 하위 서버였는데 이번에는 완전 중앙 서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HSS가 모든 가입자의 유심 정보하고 기지국 노드값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넣은 핵심 유심 정보 통합 관리 서버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사의 여러 서버들 중에서도 가장 보안이 강력한 서버였는데 이게 이제 지금 공격을 당한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통신사들이 그동안 보안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안 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건데 SK텔레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보안 투자 그러니까 정보 보호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를 좀 보면 SK텔레콤하고 자회사 SK브로드밴드를 합치면 2023년 기준이긴 한데요. 868억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SK텔레콤 고객 그 가입자 수가 2,200만 명 정도면 우리나라 국민의 한 절반 가량이 SK텔레콤을 쓰고 있다는 얘기고 네. 사실 점유율만 봐도 40% 정도라서 굉장히 큰 수치인 건데 거기에 비하면 이제 868억 원은 너무 적은 수치고 업계 2위가 KT인데 여기가 1,200억 원이 넘거든요. 네. 거기보다 이제 SK텔레콤이 적은 거고 업계 3위가 LG U 플러스인데 632억 원이니까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해킹 사고가 일어난 걸 계기로 보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SK텔레콤은 예전에 한창 이제 뭐 광고나 이런 걸로 나왔던 게 양자 기술로 보안을 하겠다. 양자 보안 이런 거 자기네가 한다고 엄청 막 광고하고 했었는데 일단은 자기네 회사부터 털렸다라는 거. 좀 면이 안 서는 거죠. 박승희 기자는. 이게 SK텔레콤이 기존에 이제 KT나 SKT는 한번 큰 이런 정보 유출 사고들이 있었고 서로를 한번 잃고 외양간을 많이 고치려고. 그러니까 LG U 플러스가 특히 이제 정보 보호에 쓰는 투자비를 한 거의 2배 가까이 늘리고 뭐 이렇게 하는 와중에 네. SKT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대규모의 해킹 공격을 에 따른 피해를 입은 적이 없다라는 안일함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투자비가 늘리기는커녕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실책이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어제 사실 SKT에서 그래서 우리도 좀 정보보호 투자 규모를 또 늘리겠다 뒤늦게 또 외양간 이제 고친다는 거죠. 예, 네. 고쳐볼까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191님이 방금 그 해외 로밍 요금제 해지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상목님도 저도 지금 듣고 T 서비스 가서 유심 보호 가입했습니다. 근데 대신에 해외 로밍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어쩌고 뜨네요.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그러니까 조금 다소간의 불편함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원래는 유료인데 지금 한시적으로 뭐 SK텔레콤이 지금만 무료로 하는 건가요? 원래 무료가 원래도, 아니었을 원래도? 것인데요.
그러니까 요거 또 모르셨던 분들은 잘 또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경제 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5글자. 부동산 매매나 임대 계약을 중개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증을 뭐라고 할까요? 거의 요 뭐 문제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한때는 뭐 한 집 건너 한 집에 이게 있다. 뭐 이런 자격증은 너도 나도 준비한다 그랬었는데 이제는 응시자 수가 많이 또 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경기가 얼어붙은 그 영향이 있겠죠. 올해 1분기 신규 개업자 수가 2,720명. 분기 기준으로 3,000명 아래로 떨어진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3723님, 저는 2001년에 취득했는데요. 제대로 사용해보질 못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장롱 면허이신 분들도 많으시죠. 일단은 또 노후를 위해서도 이런 걸 또 제2의 직업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6669님은 개인 이걸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또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 일만으로는 요즘에 또 소득이 좋지 않아서 아마 그러신 것 같네요. 최지유님, 한때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죠. 너도 나도 이 자격증 딴다고 난리였던 게 기억이 나네요. 라고 알려주셨고요. 5716님, 제 선배도 죽어라 공부해서 취득하고 개업은 못하더라고요. 알려주셨고요. 9648님은 결혼하실 때 시댁에서 이 복덕방을 운영하고 계셨었다고 하네요. 남편분도 이거를 한때 하셨었는데 성격이 잘 안 맞으셨다고. 이 직업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어서 자격증 취득이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알려주셨네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5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요즘 경제방송 듣는데 오늘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해서 왜 관세 얘기를 안 하나 싶을 겁니다. 하루도 빠질 수 없는 미국의 관세 이야기.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최상목 경제부총리 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있고 미국의 재무장관 또 무역대표부 대표 만났죠. 네. 일단 어떤 이야기부터 나왔습니까? 우리 시간이 어제 저녁 9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1시간 조금 넘게 만나고 그 뒤에 이제 조금 다시 이제 발표할 내용들 조율하고 해가지고 새벽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측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자부 장관, 미국 측에서는 이제 베선트 재무장관하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이렇게 2대2로 만났고 이건 사실 첫 만남이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내기보다는 약간 탐색전이었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브리핑 내용이 보면은 몇 개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7월이라는 단어 그리고 패키지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뭐 일단 이것만 설명드리면 7월이라는 게 결국 의미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트럼프 정부가 지금 90일 관세를 유예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는 시점이 이제 7월 초이고요. 그 전에 뭔가 이렇게 다시 이제 우리가 연장전 뭔가 협상을 도출하겠다는 거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대선이 이제 6월 3일 날 이제 끝남과 동시에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새 정부에서 뭐 여러 과제들이 있겠지만 외교 경제적으로 봤을 때 최우선 과제가 사실 한미 관세일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지금 좀 기틀을 닦아놓고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서 최종적으로 우리 쪽 입장을 확정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결론을 내겠다라는 의미의 7월. 그리고 패키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미 관세 얘기를 하지만 관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논의들이 테이블에 오른다라는 뜻으로 이제 뭐. 사실 패키지를 원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었고 우리는 좀 분리할 건 분리하자라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 패키지가 이 꾸러미가 어디까지인가 이것도 좀 선을 그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권서영 기자. 사실 뭐 이제
방위 분담금이라든가 이제 농축수산물 그래서 한미 FTA를 다시 협상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려를 좀 하긴 했었는데 어제 협의회에서는 그런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뭐 방위 분담금 인상 요구 이런 거 없었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선을 긋긴 했는데 사실 뭐 박수익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첫 회의고 1시간 8분 정도 진행을 했잖아요. 여기서 뭐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냥 딱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는 뭐를 원해 대신 뭐를 줄게 뭐 서로 입장 전달하고 확인하는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하고 끝났을 텐데 일단 사실 이제 받으려면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네. 끝나고 나서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베선트 장관도 그렇고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뭐 베선트 장관은 뭐 베리 석세스블이라는 표현도 쓰긴 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이르면 다음 주 뭐 양에 관한 합의에 이르면서 기술적인 요건을 논의할 건데 딱 요 멘트를 했더라고요.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고 이행하는지를 볼 것이다라고 이제 그 멘트를 한 거에 좀 주목을 해봤는데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 그렇죠. 그럼 뭔가 그래서 좀 뭐 이게 구체적인 뭘까? 거를 던졌다는 근데 거기에 건가요? 대해서 이제 최상목 부총리는 뭐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는데 뭐 아까 이제 뉴욕타임즈 보도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정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강력하게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알래스카에 이제 440억 달러 LNG 프로젝트 굉장히 이제 추진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뭐 대만에도 여기 좀 투자하라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 좀 그래 뭐 그렇다면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고민해볼게라든가 이런 제안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미국이 뭔가 강력하게 뭘 요구하기에는 우리나라가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선 앞두고 이제 새 정부가 구성이 되고 그 새 정부의 외교 정책, 통상 정책 이런 것들이 방향이 정해지기 전까지 이 테이블에 앉아서 강하게 뭐 예를 들어 방위 분담금이라든가 뭐 FTA 재협상 이런 것까지 논의하기에는 너무 지금 시점이 앞서가는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우리나라로서는 그냥 민감한 요구를 이제 빼고 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만 얘기를 했을 거고 미국도 사실 이런 것까지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단계인 그 지금 정부에서의 경제부총리로 얘기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에서 그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도 이제 대선 이후에 차기 정부가 들어선 그 시점에 도장을 찍더라도 그때 찍자 이야기를 건넨 거죠. 뭐 그거는 당연한 걸 테고요. 그러면 그 패키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뜯어봐야 하는데 일단은 방위비 분담금까지 담기에는 시간이 뭐 한 2달 반? 석 달도 안 되는 시간은 좀 현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사실 그리고 방위비 같은 경우는 차기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도 한참 논의를 해야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 그걸 지금 바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이번에 또 얘기 나온 게 이제 비관세 조치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네. 그동안 사실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보면 이제 각국에서 어떤 특정 산업에다 보조금 집어넣는 거나 네. 뭐 아니면은 뭐 이제 부가가치세나 이런 것들 얘기들을 쭉 해왔었는데 이게 사실 뭐 이번 협상 있기 전에도 뭐 이 트럼프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아마 계속 얘기가 될 것이다. 뭐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이제 비관세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것들로 보이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무래도 지금 뭐 이 보조금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 여계 세금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러게요. 같이 논의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 관세 있습니다. 세율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도 그러니까 환율 얘기도 당연히 네. 너희 전기요금, 산업 보조금, 무슨 뭐 마중물 넣어주는 거, 혜택 주는 거 이런 것께 또 이제 테이블에 올리기 시작을 하면은 또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또 이번에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도 동행을 했다고 하니까 환율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것 같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달러를 좀 약세로 유도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원하는 또 강세로 갈 수 있을 테고요. 이것도 이제 구체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봐야겠네요. 다음 주에 또 트럼프 주니어, 그러니까 트럼프의 장남이죠. 장남이 이제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기사 보니까 조선소 방문한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게 정용진 뭐 회장이 좀 초청해서 일단 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와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조선소나 뭐 지금 우리 10대 그룹 뭐 소위 10대 그룹이라고 불리는 이 10대 그룹의 재계 주요 인사들을 거의 다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재용 회장, 뭐 최태원 회장, 뭐 현대차 정의선 회장 뭐 이렇게 차례로 다 만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사실 이제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트럼프 주니어가 오는데 정관계 쪽에서는 지금 얘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느냐 마느냐 이걸로 봤을 때는 그거는 본인도 좀 거부를 하고 재계 쪽을 위주로 좀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뭐 그 어떤 한미 간의 이런 좀 첨예한 상태 그 협상을 계속 해야 돼가는 이 관세 장벽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그 트럼프 정부의 어떤 마쿠 실세라고도 불리는 이 트럼프 주니어가 오는데 우리 이제 정관계 쪽에서는 잘 안 만나지고 재계 쪽에서는 좀 통하는. 그래서 이걸 두고 사실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상태가 조금 뭐 이렇게 어쨌든 탄핵 정국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잖아요. 근데 네. 이 정부 그리고 그러니까 정부와 이 정치권이 결국은 이제 재계하고 좀 합을 맞춰가지고 지금 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뭐 트럼프 주니어 같은 빅샷이 오는데 이걸 좀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우리 입장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지금 좀 어떻게 발을 밀어넣지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재계가 약간 각자 도생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주니어가 오는데 물론 이제 뭐 공식 직함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카운터파트를 공식적으로 내세우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실세니 우리가 뭔가는 그래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텐데 일단 재계에서는 너도 나도 이제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기사가 쏟아지겠네요. 어디를 갔다 누구를 만났다 무슨 얘기를 했다. 이게 사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 그래도 이제 가족들 중심으로 또 이제 측근을 또 꾸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중국 쪽과의 미국 관세 이야기 좀 한번 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중국 쪽에다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죠. 최근에 보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145%에서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50에서 65%로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뭐 중국하고 직접 협상 이루어지고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질문에 뭐 그렇다 매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국은 가짜 뉴스다 아니다 우리 협상하고 있지 않다 뭐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제 트럼프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약간 기업인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협상을 할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하고 이제 낮춰나가는 이제 전형적인 기업인의 이 스타일로 협상을 하는데 중국은 또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글로벌 관세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유일하게 이제 미국이 맞불을 놓는 국가가 중국이고 사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중국만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바꾼 게 뭐 처음에 굉장히 강하게 관세 전쟁을 이제 촉발했다가 말을 바꾼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중국의 맞불 정책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금융시장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초반에 뭐 사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을 때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란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이제 뭐 이제 유망한 자산들이 막 오르고 이랬었는데 실제로 트럼프 취임 후에 보면 S&P 500 지수 한 11% 정도 하락을 했고 이게 지수 선출 시작한 게 1928년인데 그 이후로 대통령 임기 시작 첫 94일간 지수 흐름을 보면 역대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1기 정부 때는 그래도 67% 올랐고 바이든 때도 56%가 올랐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떨어졌으니까 이게 사실 시장이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너의 정책이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뭐 트럼프 초반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아메리카 퍼스트 외치면서 이제 미국 제조업 흥하려면 단기간의 고통을 우리가 감내해야 돼라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증시가 하락하고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뭐 트럼프의 최대 적은 주식시장이라고 이제 분석하기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식시장보다는 더 큰 게 미국 국채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한 5% 가까이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었던 미국 국채가 지금 트럼프의 이 초기 관세 정책이라든가 또 정책을 또 일관되게 추진하면 괜찮은데 계속 말을 바꿨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뭐 말을 바꾸는 거에서 오는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이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급등하고 이러니까 이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셀 아메리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증시 급락 때는 그래도 좀 버텼던 트럼프가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투매가 이루어지고 이게 또 뭐 헤지 펀드들이 마진콜 당해서 국채를 더 이제 내다 팔고 뭐 글로벌 연기금이라든가 사모펀드들이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이러니까 이러다가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손을 든 게 아닌가라는 트럼프 생각이 들어요. 입장에서도 좀 조바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궁지에 몰리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트럼프는 며칠 동안 우리 중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 네. 중국에서는 안 만났다. 안 하고 있다. 또 어떤 기자가 다시 물어보니까 그럼 누구를 만난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또 말을 안 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보면 힘은 어쨌든 미국이 좀 더 힘이 세죠. 그런데 시간은 중국의 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중국은 사실 권위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여론이 나쁘고 지지율이 나쁘고 한 걸 많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트럼프는 그렇지 않은 게 트럼프는 지금이 가장 힘이 셀 때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빠지고 미국은 당장 지금 2년 차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까지 이 상황을 그대로 못 끌고 갈 거라는 걸 중국이 또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중국은 특히 이제 트럼프 1기 때 한번 호되게 또 당했거든요. 시진핑이 미국까지 가가지고 별 소도가 없고 뭐 이랬던 과오도 학습 효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또 약간 균형추들이 좀 어떻게 움직일지가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의외로 중국이 더 세게 나오고 있고 네. 히토류 수출도 이제 통제하고 있고 해볼 테면 해봐라. 미국 국채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이 제일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으로 갖고 있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나 미국 국채 팔 거야 이러면 이제 미국으로서는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관세 전쟁을 시작한 건 트럼프인데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는 또 느긋한 입장이고 중국이 미국 쪽에 수출하는 그 비중도 전체 수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뭐 한 10%대 후반에서 이제 14%대까지도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해볼 테면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건 앞에서도 권소영 기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금융시장의 혼란이지 않습니까? 물론 밤사이에도 또 나스닥은 한 2% 가격도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고는 있죠.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다 보니까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최근에 테슬라 주가도 회복세이긴 한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정부와 좀 거리두기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이제 그 일론 머스크하고 이제 그 스콧 베선트 장관하고 싸웠다. 뭐 그 거의 프로레슬링 뭐 이렇게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세게 싸웠다. 뭐 이런 보도들까지 나올 정도로 그 사실 육탄전은 아니고 네. 프로레슬링에서 마이크 잡고 막 그렇죠. 이렇게 네, 말싸움하듯이.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서로 설전이 그렇게 심각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충돌이 있는 것 같고 그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봐도 이제 어떤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러니까 약간 뜨뜻미지근해진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최고다라고 치켜 세우면서도 뭐 하지만 뭐 언제까지 뭐 이렇게 될지는 모르고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계속 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지금 일론 머스크 CEO의 좀 이 트럼프 정부에서의 시간이 조금은 끝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들이 대내외적으로 좀 많이 시각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게 아무래도 뭐 지금 테슬라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또 이게 법적으로도 도지라고 하는 그 정부 효율성위원회 네. 이게 특별 공무직으로 들어간 거여서 130일의 기한이 5월 중으로 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어찌됐든 간에 정부 일보다는 이제는 또 기업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론 머스크고 그래, 테슬라 주주분들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아 그래 그만해 좀 조용히 좀 해. 가만히 좀 있어. 아이고 또 내일은 어떻게 뉴스가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성공 예감이 계속해서 또 추적 관찰하고 토론도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비주워치 박수익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2대1 권소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난 화요일이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후위기 또 그로 인한 피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눈앞에 잘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바닷속은 어떨까요? 우리가 바닷속을 들여다볼 일이 또 거의 없다 보니까
바다 쓰레기 문제도 잘 체험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체감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 체험과 저널리즘을 합친 체얼리즘을 실천하는 머니투데이 남영도 기자에게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남영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그 바다 쓰레기 치우고 오셨어요, 이번에는? 네. 쓰레기가 정말 많은데요. 예, 네. 얼마나 많던가요? 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도로로 비유하면은 예. 100m에 한 번씩 쓰레기 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닷속에를 숨기기 좋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던질 거잖아요. 예. 매년 생기는 바다 쓰레기 5만 톤 정도 중에 폐어구가 3만 8천 톤으로 전체 76%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홍수나 태풍, 자연재해, 암초에 걸려서 유실되는 경우도 있지만 불법 어업으로 쓴 폐어구를 고의적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바다 쓰레기 46%는 그물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지구를 500바퀴 휘감을 수 있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 매일 설치되고 이게 설치되는 게 많으니까 제대로 다 수거되지 않으면 곧 버려지는 거죠. 어업할 때 물고기 잡을 때 썼던 도구들을 그냥 바다에다 버리고 가버리고 당연히 그런 바다 쓰레기 때문에 동물들도 피해를 볼 거고 사람까지 다치거나 죽는 일도 있었다고요. 최근에 프리다이빙 강사님을 취재를 했는데 유명 다이버가 그물에 걸려 죽은 사례도 있고요. 5m 깊이 울진 앞바다에 다이빙하러 가셨는데 그물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선장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그날 바다 거북이가 그물에 걸려 떠오르는 걸 봤는데 몸에 그물이 아주 촘촘히 얽혀 있어서 그걸 사체로 이게 보게 됐다고 하는데요. 바다 거북이. 네, 국내에서 바다 거북이 본 게 그분이 처음이었는데 사체로 보신 거고 경제적으로도 손실인데 온갖 해양 생물이 다 걸려서 죽다 보니까 매년 한 4천억 원에 가까운 경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다 쓰레기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만 연간 4천억 원이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맞습니다. 직접 그럼 바다로 나가서 쓰레기를 수거하신 거예요? 네, 수년 전에 이 해양환경공단 울산지사로 가서 네. 청항선이라고 이제 바다 쓰레기 치우는 배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이 1년에 건지는 쓰레기는 울산에서만 100톤이고 많으면 200톤에 달하는데요. 네. 근데 이것도 전체 30%만 줍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머나먼 바다로 그냥 떠내려간다고 합니다. 실제 제가 종류를 보니까 쓰레기가 되게 다양했는데 육지에서 흘러내려온 게 80% 이상이었고요. 플라스틱 용기, 요구르트병, 폐비닐, 낚싯대 이런 거부터 해서 진짜 놀라웠던 거는 냉장고 같은 큰 가전도 있었다고 하고요. 냉장고가 왜 바닷속에 있어요? 네,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버리기도 힘들겠는데. 네, 강이나 해안가에 놀러 왔다가 귀찮아서 안 치우고 버리고 가고 이게 치우려면 또 비용이 드니까 밤이나 새벽에 몰래 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은태님이 새로운 어업 도구들을 살 때 기존에 사용하던 도구를 반납하면 할인해주는 정책이 있으면 어떨까 싶네요. 이렇게 또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바다 쓰레기를 이거 바닷속에서 건져내는 것도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건져 올려요? 큰 거는 정말 더 큰 크레인으로 무게가 어마어마한데 정체불명의 이제 큰 쓰레기를 발견을 하면은 발견을 이제 한 걸 봤는데 바다에 떠다니는 이제 오탁 방지막이라고 해양공사 현장에서 이제 쓰레기가 바깥에 못 나가게 막아주는 장비예요. 근데 이 바다 쓰레기를 막기 위한 게 또 바다 쓰레기가 돼서 돌아다니더라고요. 누가 언제 어떻게 버렸는지 짐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막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무게는 또 1톤 내외의 큰 쓰레기여가지고 크레인을 조종해서 정확하게 지분 뒤에 올려야 되는데요. 이게 바다 쓰레기는 또 변수가 뭐냐면 물을 잔뜩 머금고 있는 경우가 좀 많아서 네. 이 작업에만 선원 3명이 동시에 동원됐고 다만 이제 크레인은 또 예산이 많이 들어서 넓은 면적을 또 하기가 힘든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하얀 스티로폼 쓰레기 이런 것들도 많았고 계속해서 이제 쓰레기를 배 위에 끌어올리는데 이게 물살이 빠르다 보니까 이 건지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버리는 사람에게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 하나를 줍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최근에는 드론 같은 걸 이용해서 작은 쓰레기를 수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망망대해다 보니까 나 하나쯤이야 이거 하나쯤이야 이러고 툭툭 던지는 건데 그게 쌓여서 연간 4천억 원 가까운 경제적 피해가 생기는 거고요.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바다 어디에 어떤 큰 쓰레기가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은 누가 나가서 이걸 어떻게 수거하게 되는 겁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배는 24시간 뜨면서 이제 바다 쓰레기를 줍는데요. 네.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은 1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이 쓰레기가 있으면은 선박 프로펠러에 걸려서 고장도 나고 예. 큰 쓰레기는 이런 선박에 부딪혀서 파손을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위험한 요소가 있고 발전소 쪽에 또 쓰레기가 흘러 들어가면은 빨려 들어가서 가동이 멈출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보기 싫고 지저분한 걸 넘어서 아하. 이런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다로 간 쓰레기는 기계로 쉽게 건지나 보다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걸 다 사람이 손수 작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하. 1918님이 환경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빌려 쓰고 있다는 걸 명심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애초에 바다에 쓰레기를 못 버리도록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을까요? 이거 뭐 다 눈에 띄지도 않는 일이라서 불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해양수산부도 이제 심각성을 좀 인식하고 있어요. 이게 오래됐는데 덜 나오게 하고 더 많이 치우는 방향입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폐 어구를 수거하고 또 어구 사용량이 많은 뭐 자망이나 통발, 안간망, 어선에는 뭐 이제 어구를 얼마나 썼는지 폐어구는 또 어디서 반납하고 처분했는지 기록하도록 어구 관리 기록부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네. 또 이제 어구 보증금이라고 해서 뭐 보증금을 포함해서 아예 팔고 반납하면 이제 돌려주는 제도의 금액도 좀 확대하고 있고요. 처벌 규정도 강화해서 불법 투기할 경우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3번 이상 어릴 경우에요. 그러니까 해외 자주 나가는 이제 프리다이버님께도 여쭤봤는데 네. 갈라파고스 바닷속이 어종이 다양하고 보존이 잘 돼 있더래요. 그쵸. 그만큼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를 하나 봤더니 외국인이 들어가면 공항부터 짐을 다 풀어서 검사를 해서 어업 활동이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국내 어업 금지하는 해양 보호구역이 더 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개선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감시 감독보다는 또 개개인들이 또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동참을 해줘야 할 테고요. 바다 쓰레기 그렇게 많이 또 줍고 난 뒤에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그러니까 바다의 상처를 좀 마주하는 기분이었는데요. 바다의 상처. 네. 같이 작업한 항해사가 바다에 직접 버리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다. 육지에서 버리는 쓰레기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를 하셨는데 그날 이제 바닷속에서 쓰레기를 제가 건진 다음에 지상 해안가 곳곳에 숨은 것까지도 한번 주워봤어요. 이게 바다로 흘러가면 치우는 비용이 바다로 가는 순간 10배가 되고 배도 띄어야 되니까 1시간도 안 됐는데 쓰레기 2봉지가 순식간에 모이는 걸 보고 낯이 굉장히 뜨거워졌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제 여름 휴가철 오면 많은 분들이 바다에 가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바다는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 묵묵히 참아가면서 이제 골마가고 있는 거고요. 그 취미로 다이빙 시작한 부부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바닷속에서 잠수해서 쓰레기 줍기 시작했는데 이걸 보면서 일상 소비 습관, 버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 신경 쓰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보면 그런 거보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좋은 바다에 왜 쓰레기가 있어야 하지? 이러면서 좀 놔두지 않는 문화가 됐으면 하고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준규 님이 낚싯배에서 바다에다가 그냥 담배 피우고 담배꽁초 던져버리는 분들 많다고 또 지적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일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나쁜 일이야 라고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버리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어업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 뭐 흡연을 하는 것도 그렇고 스스로가 나쁜 일을 만들지 말아야죠. 나쁜 일로는. 남영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할 텐데요. 태양광 이야기. 태양광은 이 발전으로 전력까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또 재미나게 한번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